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주식시장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통은 종목 장세라 그러잖아요. 2,400하고 2,200에 가도, 보통 지금은 2,300에 가돌이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그 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코노미스트지랑 인터뷰하신 거를 이렇게 보고 하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주 이런 것들은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조금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는 조금 괜찮은 그런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종목 말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저는 2차 전지 지금도 비싸지만은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지겠지만은 앞으로 이익을 엄청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겨우 10% 넘었어요. 중국은 25%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앞서가지만 이제 10%라는 겁니다. 앞으로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익 밸류에이션 하면 가대평가됐는데요. 앞으로 2, 3년 저는 애널리스트 예상한 것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서도 전혀 팔고 싶은 생각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더 떨어지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저 비중 축소보다는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지금 굉장히 어렵죠. 삼성전자 같은데 올해 1, 2월 달에 보면 디램 분야에서 상당히 큰 폭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1분기, 2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 주식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AI랑 그러면 로봇 관련 부분도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익을 나는 회사를 제가 우리나라에 사니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관점, 앞으로 로봇이랑 AI도 계속해서 더 커지면 그것도 지금 비싸지면 또 사면 안 되나? 그 2차 전지와 똑같은 비슷한 생각으로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성이 있는데요. 로봇은 좀 구체성은 조금 더 덜하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미국 가보시다 알겠지만 저는 미국보다 잘한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우리가 세계적인 제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한 것이다. 그런데 로봇, AI 이런 거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요. 저 로봇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에 가보든지 울산 포항에 있는 공장에 가보든지 거의 다 로봇이 일하고 앞으로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을 로봇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그 로봇 어떤 증권회사 자료를 보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 중에 5개 종목을 추천해 놨는데요. 제일 위에 거 한번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한번 제일 위에 있는 추천 종목을 한번 사봤더니 2달 사이에 170% 올랐어요. 비중이 많이 있으신 비중은 안 하죠. 그런 것들은 제가 1,000만 원 이하로 사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산 거니까.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생기는데 이것도 2차 전지처럼 추세라고 봅니다. 저는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기술적 지표는 거의 안 봅니다. 기술적 지표 본다면은 연봉을 봐요. 연봉? 월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연봉도. 매년 저점 고점이 올라가는 주식.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 주식이거든요. 저 지난번에 교수님을 이제 만나 뵀을 때는 연 평균 수익률 목표가 보통 한 4% 정도 되고 배당주 위주 통신주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전혀 그쪽으로는 또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로봇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공부를 하신다 그러시니까 약간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돼요. 아니 그거는 저는 투자라는 거는 이용과 수익률의 적절한 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덜 떨어질 주식을 사야 되죠. 그게 KT 같은 주식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오히려 KT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배당도 받고. 네. 예, 그런데 올해는 저는 KT 사라고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리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저 줄였어요. 예. 예, 그 돈 가지고 2차전지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는 예, 주가가 저평가됐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해 내년 그 저점 고점이 올라가는 국면이다. 작년에는 저점 고점이 작년 재작년 하반기보다는 낮아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했는데 올해는 리스크보다는 수익률 차원에서 종목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항상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또 세계 경제의 풍량계 그리고 동굴 속의 카나리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출산율. 이거는 정해진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뭐 학계 출산율이 0.78명, 0.8도 이제 깨진 것 같던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 지가 10년이 됐고 이 상황이 지금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이나 수출을 계속해서 먹고 살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이렇게 나라 자체의 역동성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는 의견이 많은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역동성 많이 떨어지죠. 특히 역동성이라는 게 우리 잠재 성장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80년대 10%에서 지금 2%고요. 머지않아 1% 후반으로 진입하고 2030년 가면 1%로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2030년 가면은 1%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났다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생산 연령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비 연령은 늘어나요. 소비 연령이 늘어나니까 저축률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저축률 투자율 갭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부터 외환위기 겪으면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요. 약 1조 1,000억 달러 경상수지 작년까지 흑자를 냈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해외 직접 투자도 했지만은 해외 증권, 주식 채권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우리 배당 수익, 투자 소득 수지, 배당금, 그냥 이자 소득이 200억 달러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배당을 받고 있으니까 작은 돈이지만 그만큼 금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지만은 마샬 K라고 그러죠. 분모에 있는 명목 GDP가 뭐 잘해야 3% 성장할 텐데요. 실질은 2%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그만큼 안 줄어들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실물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핏이 최근에도 사안을 보냈는 데서 말한 것처럼 미국 경제를 의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는 게 결국은 답이지 않느냐. 길게 봤을 때.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답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버핏이 훨씬 더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그런데 지난 40년 사이클을 보면요. 10년은 우리나라가 좋았다, 10년은 미국이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9년까지는요. 우리 코스피가 올 평균 2% 상승했습니다. 올 평균 2%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미국은 1%였어요. 그런데 80년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건 그때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었고 특히 80년대 말에 3조 원이 있어가지고 수출 중심으로 연평균 86년, 88년 12% 성장했거든요. 근데 90년대는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90년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2배 이상 좋았습니다. 근데 2000년에 미국 IT 거품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좋았어요. S&P 500 평균 수익률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마이너스 0.09%였습니다.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 10년만 보신 분들은 미국 주가가 좋다고만 하는데요. 이런 10년 단위로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10년은 저는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사이클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강세일 때 미국 주가가 좋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우리 주가가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미국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미 달러 가치가 114에서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다. 네. 네. 그래서 세계의 자금 흐름 보면요.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 보면 미국으로 돈이 거의 안 들어가요. 일부 유럽으로 들어가고 중국,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 비중이 많은 저로서는 뭐요 또 약간 흐뭇한데 또 그런 분들 미국으로 무조건 미국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북한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요즘은 조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배당 문제 그 다음에 대지주의 전행 뭐 이런 거 그 벌써 10년 넘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바뀔랑 말랑 그러니까 과연 바뀌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개선이 과연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또 많이 계시거든요. 북한 리스크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방법이 뭐 좋아지지는 예, 그런데 지배구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점점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 나오면서 아마 대주주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던 거는 배당 성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제도가 있어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늘려달라. 그 뒤로 배당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전에 배당성이 한 17%인데요. 지금 뭐 일부 기업은 30%도 넘게 주고 있거든요. 지배구조나 배당 성향 이거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나 또 뭐 주식 시장 이렇게 대해서 여쭤봤는데 투자를 교수님 말 듣고 연초에 좀 했어요. 벌써 내가 1년 한 10%만 수익률을 내면 나는 만족이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1억 1천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지금도 고민이에요. 목표 수익률은 달성을 했는데 조금 더 갈 거는 같은데 이 돈을 그냥 빼갖고 미국 1년채 국채에 넣으면 5% 주고 10년짜리 넣으면 4% 준다는데 국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지금 만약에 교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표 수익률을 도달을 했어요. 1년치. 그러면 지금은 그냥 딱 깨고 예금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시장을 한번 더 이렇게 참여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주가 상승이 올해 4, 5월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면 상승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반기에는 아주 큰 폭 조정은 아니면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저도 시점의 문제이지 지금 주식 비중을 거의 100% 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주식을 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 줄이고요. 그걸로 채권을 살 생각입니다. 채권은 그러면 미국 채를 사시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를 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환율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달러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채를 사되 제가 작년에는 만기가 긴 장기 국채 10년짜리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단기 채권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년짜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 생각입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통신주랑 뭐 이렇게 금융주 가려 그러니까 규제 산업 뭐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통신 요금 낮춰라라고 채권을 살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 막 6% 간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미국에 투자하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비싼 것 같고 또 은행 이자 넣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 줬는데 지금 한 3%밖에 안 주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와 이거 투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망설이는 이런 분들에게 투자를 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라 아니면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라라는 그런 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작년 9월 10월에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금리가 또다시 올라가지고 그때만큼 안 올랐는데요. 네. 또 채권 살 기회를 줬다, 주고 있다. 네. 뭐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을 물가 상승률 고려했을 때 금리 많이 못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내년으로 갈수록 금리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채권을 살 기회다. 네, 그리고 주식은 뭐 올 상반기에는 제가 좀 비중을 늘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하반기에는 좀 비중 줄이시고요. 하반기에는 채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지 말자라는 게 예. 버핏하고 똑같은 이제 그 원칙이신데 한 1년에 한 4% 정도의 수익률 목표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올해 같은 해는 예. 사실 욕심이 조금 더 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더 내야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투자라는 게 리스크하고 수익률의 적절한 조화다. 예. 작년에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봤으니까 저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때로는 인버스도 좀 편입해보고 캐시티 같은 안정적인 주식 샀는데요. 올해는 저는 수익률을 훨씬 더 높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스크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수익률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게 올 상반기라고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올 상반기에 뭐 제가 연간 목표하는 수익률 거의 뭐 코스피만큼은 못 냈습니다만은 저는 그 원금 지키기가 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올해 목표 수익률 거의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고 나시니까 더 욕심이 나지는 않으신지. 아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욕심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쉬운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예.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하고 예.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익률. 저는 정말 그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전 나름대로 경제지표 보면서 기준을 설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 가면 주식 비중 줄여야 된다. 밑으로 가면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